남북 정상회담 D-1 생생하게 상생하는 남북 경제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우리 모두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어떤 변화들이 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생생하게 상생하는 남북 경제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특별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18년 4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는 남북 경제를 꿈꾸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님, 그리고 김권능 선교사님 세 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세 분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안녕하세요를 하셨어요. 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세 분을 북한 경제 이야기하는데 모셨을까? 먼저 안유아 교수님께서는 중국 경제와 함께 북한 경제를 연구해 오신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약 10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주로 한반도 경제를 연구했고요. 당시에 북한 경제도 당연히 했고 북한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연구 때문에. 그리고 2003년부터는 한국에 왔고요. 지금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선족이신 거죠? 네. 제가 언론에서 뭐 조선족 중에 굉장히 성공하신 모델이다 이런 걸로 네, 기사들 보곤 했는데 네. 그러면 연변대학교 예, 거기 교수하시는 거랑 한국에서 교수하시는 거랑 뭐가 더 힘들어요? 아마도 여기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강의할 때 좀 웃기는 걸 좋아하는데 웃음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거 쉽지 않죠. 네, 다르더라고요. 유머 포인트가. 그렇네요. 우리 통일되면 이 부분도 생각해야겠네요. 네. 웃음 포인트.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데일리 NK 강미진 북한 팀장님 기자님이시죠. 기자님은 언제 어디서 탈북하셨어요? 저는 2009년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탈북을 했고요. 네. 2010년 초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고, 정착한 지 한 20일 만에 데일리 NK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사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저도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한에서의 기자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나름 보람도 있고요. 또 사명감도 없이 또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명감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저는 엄마예요. 네, 제가 이제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 애한테 정말 엄마의 모습을 이제 당당하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와 같이 탈북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아이는 몇 살이에요? 저희 딸애가 지금 24살인데요. 네. 용인대학교 태권도 학과 지금 4학년입니다. 네, 지금 사범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요즘 청년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그렇죠. 실업률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권능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언제 탈북하셨어요? 예, 저는 2001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 좀 오래 있다가 한 6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 감옥에 오랜 시간 있으셨죠? 네, 몇 년 있으셨어요?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했던 게 발각돼서요? 그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좀 대한민국으로 인도하고 좀 돕다가 지금도 중국에 있는 북한 분들 돕고 계시죠? 예, 그쪽 일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목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국 오셔서 이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 생생경제 프로그램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분들하고 경제 이야기, 북한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궁금해요. 요즘에 뭐 북한 경제가 워낙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언론에서 많이 듣는데 정말인지 아닌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먼저 간단히 세 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yes or no로 대답하시면 돼요. 북한 경제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졌다. 하나,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yes. no. yes. 우리 교수님 yes. 그 다음에 저는 no. 김건능 선생님 no. 예. 기자님. 저는 예스입니다. 예스요. 왜 그런지 그러면 한 분 한 분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중국 경제를 연구하시고 또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잘 아는 이제 북한 출신 두 분이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자시니까요. 왜 어떤 판단으로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경제적 규모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하기 이전과 지금의 경제 규모가 당시에는 170억 달러 GDP 규모였다면 지금 네. 400억 달러 GDP 규모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1인당 GDP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당연히 아직도 뭐 세계 하위권 국가지만 네. 일단은 그 규모가 성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북한 경제가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경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네. 잡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몇 개 개발고하고 특구를 가봤는데요. 전혀 중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변 지역에 있고 저쪽 단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 네. 것은.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경제가 좀 좋아질 거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유엔에 있는 거기 세계 변호사협회 회장님도 최근에 북한 다녀오셨는데 네. 그분은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경제가 정말 좋아졌더라.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일단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좋아진 거죠. 건 맞다. 네. 네. 우리 기자님은요? 네. 제가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제 경제학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시장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도 조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 상황이 변화된 거는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로 갈라봐야 됩니다. 네. 2012년 이전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하고 이후의 생활은 아주 제가 달라졌다.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고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전에 남한 화장품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감사해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삼성전자 회사에 노트북을 요구하는 정도예요. 그 수준 정도가 한결 업그레이드 됐고요. 네. 일단은 자본주의가 성행을 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보는 것처럼 부와 빈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이전보다 상승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하고 기자님께서는 분명히 상승한 건 맞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건 맞다 하셨는데 우리 김건능 선교사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 이유가 지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심해진 것 때문에 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려고 있는데요. 평양이나 국경 일대를 보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방이나 그런 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선교사님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만나고 섬기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실 텐데 선교사님이 직접 북한에 계신 분인가요? 예. 북한에 계신 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들려드릴 건데 저는 사실 말로만 들었어요. 북한하고 전화 통화한다는 거. 그게 정말 가능해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중국의 전화번호를 북한에서 몰래 들여다가 거기서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듣기가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파장애 또는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산속이나 그런 곳에서 전화를 통화할 때가 꽤나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 짧게 선교사님이 직접 북한에 계신 분하고 통화한 거를 들려드릴 텐데요. 북한 말이고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알아들으시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저희가 듣고 선교사님께 무슨 말씀을 한 건지 통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삼촌입니다. 삼촌도 아다시피 지금 우리 정세원들이 막 떨고 하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지금 장사도 제대로 잘 안 되지. 그래 지금 나도 가지 나왔지. 그래 지금 나도 좀 힘든데 거기 돈을 얼마 부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20만이면 거기 돈 한 천원 넘어갈 걸? 네, 이제 가서 있지 않습니까? 다 보답하겠습니다, 삼촌. 보답 그냥 무사히나 올 걸 생각해라 그냥. 네. 아유, 저는 그 끝부분이 좀 기자님 찡하죠. 네. 들어가서 보답할게요. 그랬더니, 아유, 보답은 무슨 보답, 그냥 무사히 나올 거 생각해라.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 저하고 잘 알던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풀려나오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그렇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고자 하는데, 네. 먼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좀 돈 좀 보내달라.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네. 미리 이미 살 수 있는 것만큼만 좀 받아 20만 원은 보내줄게 했는데, 네. 아무래도 돈 거래하기가 브로커를 통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거기서 띄우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내주십시오. 네. 내가 와서 보답할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현재 경제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수님, 그 북한 경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네.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았고요. 그렇죠. 중국과의 무역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92.8% 정도, 약 네. 93% 정도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제재에 가담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 70 의존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의존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 7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면 수출이 한 40억 달러면 30억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네네. 30억이 대부분이 석탄입니다. 석탄이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재에 가담하면서 후반기에 와서, 작년 하반기에 와서 중국 정부가 석탄도 수입을 안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요. 그렇겠죠. 이유가 뭐냐면 석탄을 중국이 수입하게 안 되면 대부분 수출이 거의 40억, 30억이잖아요. 네. 거의 정지되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 같은 대부분이 석탄에 종사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직장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 안정도 문제가 되고요. 그게 또 다시 또 90년대 그때 고난의 행군처럼 새로운 또 경제 어려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90년대 발생한 것도 사실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 수출이 막히면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무역하던 기업들이 대부분 연변 지역에 있는데 중국 정부도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고 이러는 바람에 수입했던 석탄을 혹은 수입했던 기타 상품들을 그냥 다 땅에다 그냥 다 그랬대요. 그래서 양국에서 다 손실이 엄청 컸죠. 그게 아마 김정은이 태도를 바뀐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뒤에 또 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강미진 기자님, 제가 듣기로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북한에서 그 장마당이 굉장히 많이 열렸다 최근에. 그리고 그 많이 열린 게 경제가 좋아진 지표 중에 하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북한 시장이 이제 외부사에 알려지는 건 뭐 몇 개로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몇 개로 증가된 게 아니라 제가 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이제 논문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조사를 그냥 했었는데 2011년에 알아봤던 거하고 다른 자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시장 매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 김정은 체제가 공식 등장을 하면서 시장 장사에 대한 통제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삿돈을 꼬고 돈을 꿔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역에 있는 시장을 개수로 늘리기보다 매대 안에 시장 안에 있는 매대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제 장사꾼들을 많이 끌어모았죠. 네. 그래서 해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 시장에서 해산 농민시장이 제일 큰 시장인데 해산 농민시장하고 위원시장에서 증가한 그 상인 수만 해도 3,000명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곳곳에 있는 매대집 자체도 늘어났고 또 역시 국경에서는 밀수꾼도 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그 비슷한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또 달리기를 하는 그 물류 한국에서는 물류라고 하죠. 네. 물류 유통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증가를 해서 북한 전체 지역의 10집에 7집은 장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10집에 7집은 그렇죠. 장사를 한다. 네. 우리 성 교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도 중국에 오래 계셨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수꾼도 많아졌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물건들을 오고 가고 유통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떠세요? 네. 요즘에 최근에? 지난해 말까지는 그 중국에서 제재가 심각해지면서 그 밀수를 못하게 하다 네. 보니까 국경 일대가 큰 타격을 입었고 특별히 그 북한에 물자를 실어 나왔던 그 운전기사들이 쌀 한 포대에 자기가 먹을 거라고 실을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북한 쪽에 가셨던 분들이 다시 90년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시장은 열리고 있고 커지고 있지만 네. 주민들이 구매력이 없으면 시장 자체가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위기가 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아까 10집 중에 7집이 장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7집은 확실히 경제가 좋아진 거고 이제 그 나머지 3집 네. 이제 3가구 정도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건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그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게 그 장마당이 늘어난다는 게 이미 북한의 시장 경제가 좀 도입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지 중앙위원회나 이런 공식적인 그 중국처럼 중국 90일 내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한다고 헌법에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미 그 중국식을 좀 모방해가지고요. 네. 지금 4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5개 중앙급 시범구를 만들었고 네. 18개 그 지방급의 이런 공업 개발 지구가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하는 게 예를 들면 라진 선보이는 특구에서 하는 게 사실 이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런 네. 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공식적인 아니지만 사실은 점진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보는 네. 게 정확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다.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 있고. 네, 근데 네. 이제 경제 발전과 개방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네, 개방을 얘기한 적은 없죠. 네. 근데 그 시범으로 중국식을 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이미 했고 네. 앞으로 예를 들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개방까지도 예, 개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경제 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 교류에 관한 이야기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 김건능 선교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2개 있는 거 알아? 나라가 2개면 좋을까 1개면 좋을까? 2개. 2개? 근데 만약에 한 나라에 연우가 가 있고 한 나라에 엄마가 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그래서 못 만나. 그럼 어떡하지?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2개가 좋을까? 1개가 좋을까? 1개. 1개? 그걸 통일이라고 해. 통일. 통일 그게 뭐야? 통일. 나라가 2개가 1개가 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북한의 대표랑 남한의 대표가 함께 만나서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할 거래. 잘 됐지? 네. 화이팅 해줘, 연우가. 화이팅! 네. 저희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나눈 그 짧은 대화를 좀 들려드렸는데 6살인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2개라는 거에. 그러면서 꼭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일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궁금한 여러분의 질문 대답해 주실 3분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샵 0945 샵 0945로요. 북한의 경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런 것들이 변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945로 함께하고요.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경제 서적 보내드릴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생생하게 상생하는 남북 경제를 꿈꾸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네, 통일된 줄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이 북한 사투리?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예. 네, 누가 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국정원에서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일되면요, 북한 사투리도 정말 얼마나 방송에서 자주 듣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바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하고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이 이야기를 북한 주민들도 TV 통해서 들었겠죠, 기자님?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요. 저는 그 반응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북적북적이라는 말 아시죠? 북적북적거린다. 북적북적이요? 네. 북한에서의 북적북적은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네. 큰 소리로 떠들고 막 흥분된 이걸 북적북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사들에서 그 녹음을 저한테서 가져갔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북남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려고 지금 다 하루 전인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니까 철조망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면 통일이 된다고 지금 북적북적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핵 포기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런 주민들보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주민이 그렇죠. 더 많다. 네. 네. 성 교사님은요? 예, 핵 가지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가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핵 실험하는 것을 이미 가졌으니까 더 필요 없다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동안 이 핵 때문에 국제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사실,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북한 국내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는 핵 완성은 이미 했으니까 이제 경제 건설로 가자. 이런 기조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앞으로 지금 한국 언론도 그렇고요. 미국 언론도 그런데 김정은을 어떻게 믿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저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어떻게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 중국, 미국,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비핵화로 가도록 그리고 그게 실리도록 오히려 먼저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김정은이 부실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만약에 선포한다면요. 네. 국제적으로 교류가 더 많아져서 뭐 북한의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장밋빛이 그렇죠. 조금 펼쳐질까요? 장밋빛 전망이 가능할까요? 그게 뭐 짧은 시간에 되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 레알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좀 잘 되고 네. 미국과의 대화도 잘 되고 이러면 북한이 개혁 그리고 개방 이 길을 만약에 간다고 가정했을 네. 때 적어도 10년 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일단은 핵 개발을 안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네. 평화가 일단 오면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중국과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한국과도 할 미국과도 할 수 있고. 문이 일단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면 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 인식이 변하고 그렇죠. 전쟁 위험이 점점 감소되고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3288님이 보이는 라디오 되나요 하셨는데 이런 문자는 제가 생생명자면서 처음 받아요. 이 세 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북한에서 보내신 건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네, 물론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이 경제 문제가 직접적으로 테이블 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건 결국 경제 문제 때문 아니겠어요, 성 교사님?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두었던 것이 만약에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라도 경제로 그렇죠. 하면 맞아요. 우리는 잘 살 것이다. 네.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선포한 것이 이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네.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는 어떤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북적북적하다 하셨는데 정말 그 북한 사람들의 기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강 기자님,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제도라는 경제지도라는 그런 청사진을 내놓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정 운영 목표로 삼은 것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상했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초 지난해 말 이제 국내 세미나에 토론회도 참가했었는데요. 네. 신경제 지도의 핵심 가업이 3대 벨트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 신경제 지도의 핵심 사업이 이제 3대 이제 벨트 프로젝트인데 이거에서 이제 3대 벨트를 설명드린다면 네. 첫 번째가 동해권 에너지와 자원 벨트잖아요.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서해안 산업이나 물류 교통 벨트고요. 네.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 네. 네. 세 번째가 DMZ 환경 또 네. 관광 벨트입니다. 네. 저는 이 DMZ 환경 관광 벨트가 제일 기대돼요.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나라가 두 개여서 충격받은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서 여기나 이런 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성 교사님은 어떤 벨트가 가장 기대되세요? 저는 동해권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지역에 북한의 광물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것이 네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산에서 단천 이 일대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 네. 북한의 많은 관광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의 경제도 좋아지고 예. 북한에도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네. 안 교수님 결국은 이런 과정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북한이 지금 자원이나 인력은 많지만 결국 필요한 인프라 건설이나 제반 사업은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국의 역할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1대1로라는 1대1로 장려해서 국제사회하고 지금 협력 싸움 벌이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국제개발은행이 AIB입니다. 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네. 근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북한에 사실 참가를 원했었는데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잘 돼서 이러면 일단은 AIB의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에서 앞으로 시장경제로 가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지투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식 계획개방 모델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건데 점진적인 계획개방이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그 공산당이 자기 기득권 이익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이 계획개방할 때 제일 우려하는 거는 계획개방 속에서 자기 기득권 자리를 잃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식 계획개방을 하게 되면 이 북한의 이 김정인 체제와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견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모델을 가르칠 거고요. 네. 거기서 경제 협력을 일으킬 거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공하도록 많이 이끌어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북한의 이런 그 비핵화 노력은 어쩌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 교사님 이제 중국 지역에서 많이 그 소식을 아시니까요. 이렇게 중국하고 북한이 경제가 다시 활발해지면 그곳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환경은 조금 좋아질까요? 글쎄요. 탈북자들 환경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해결이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북한의 문제가 해결돼도 한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 기자님, 제가 무슨 대답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럴수록 이렇게 고생하는 탈북자들이나 힘든 모습들을 본 북한 분들은 한편으로 더 씁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중국에 있을 때 인권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제가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문제가 그 가장 고통당하는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때 언제일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중국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다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고 그래서 등소평이 계획개방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다 같이 못 살 바에는 먼저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하자. 그게 그 흑모 백모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북한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만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그 변화 속에서 먼저 일부분 사람 이득을 보고 그게 또 낙수 효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그리고 또 더 영향을 미치고 그게 중국의 계획 개방이에요. 네. 그렇게 온 거거든요. 북한이 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 내부를 보면 어느 정도 중국식 계획 개방 그 모양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미 상당히 왜냐하면 됐죠. 북한 정부 자체가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택시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택시를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 택시를 조사하면서 예전 같으면 그러면 강미진 기자가 택시를 샀어요. 그러면 보이부가 어디서 난 돈이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디서 택시를 샀고 돈의 출처를 따지고 보이부에 막 이제 닥달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요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통화를 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디 북한 네 여기 방송 여기 그 부스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1, 2분 전에 북한하고 네,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직전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일단 개인 간해반을 해도 절대 이제 조사나 통제나 하지 않는다. 수단껏 돈을 벌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가내반을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부동산 사업이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북한은. 그렇군요. 네. 네. 진짜 낙수 효과가 사실 저희도 이명박 정부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어쨌건 우리 모두의 바람은 지금 굶는 인민들 없고요. 그리고 정말 인권으로 인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니까 좀 선교사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신난 것 같아가지고 같이 노력해야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중국과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내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동될 곳이 개성공단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느 쪽에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지 확실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재가동하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북한
경제가 뭐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 활성화를 연이어서 뭐 개성공단 그것까지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이런 평화 모드의 개성공단을 열어놨을 경우 남한이나 또 북한이나 외부사에서 볼 때 과연 완성작으로 될 수 있기가 그것까지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남북한이 화해 모드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확실하게 된다면 이미 구축된 양쪽에 다 구축된 그 인프라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에 했던 그걸 답습하지 않는 그 담보선에서 쉽게 재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되면 물론 남한 기업도 돈을 벌지만 북한 주민들도 돈을 벌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적으로 내다봅니다. 네. 교수님은요? 저는 계속 이 전문가들 TV에서 나와 말하거나 혹은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올 때 만약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뭐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뭐 어쩌고 이런 논리로 계속 가거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의 유일한 카드가 핵이에요. 네. 그럼 그걸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이 우리가 협상하는 건데 네가 먼저 해. 그럼 네 카드를 먼저 줘. 내가 할게. 이런 건 협상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맞는 대우와 액션을 취하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하는 거고요. 개성공단은 경제 협력이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로 보려도 같이 먼저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서로 유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핵화가 다 되고 핵이 다 없어져야 개성공단 하겠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좀 똑같은 얘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은 자꾸 왜 이렇게 못 믿냐 하시는데 사실 일을 어떻게 해요, 못 믿고. 네. 근데 진심을 보여줘야죠. 같이 하자라는 진심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김정일 정권 때도 그 경수로 폐쇄하면서 북한이 원유 지원받고 그 후에 태도를 바꿨던 적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게 먼저 안 한 게 미국이에요. 그게 제네바 협의거든요. 네네. 제네바 94년 10월에 9월 10월에 했는데 그게 그 액션 대 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면 얘네도 하나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미국이 안 한 거예요. 네, 우리 기자님. 먼저. 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제가 막 지금 말하고 싶어졌는데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북한 주민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북한 주민이 하는 말이 교수님 이제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약속은 미국이 먼저 깼다. 그렇죠. 우리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자그만치 했냐. 네. 약속을 이자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는 사탕이 없으면 살아도 총알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군사를 중시했는데 이걸 내 목숨을 내달라고 하면서 니네는 우리한테 뭘 줬냐. 그리고 그 경수로 이제 폐쇄하고 그때도 미국이 준 게 아니라 남한 정부가 이제 원유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신뢰를 못하겠다 그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나무를 심는데 나무 심을 때 이름이 평화와 번영이래요. 그러니까 평화 번영의 기본은 신뢰니까. 그렇죠. 굳건한 신뢰의 토양 가운데 평화 중요하죠. 번영이 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오해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실패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정말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요. 생생하게 상생하는 남북 경제를 꿈꾸다 함께 해봤습니다. 저도 남북 경제 한번 꿈꿔볼게요. 저는 옥류관에서 냉면 배달시키고요. 기차 타고 막 북한 지나서 유럽 여행 가고 이런 거 꿈꾸는데 우리 교수님 못 꿈꾸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서울에서 북경까지 가는 기차를 기찻길을 이제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타고 북경까지 한번 기차 타고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걸 꿈꾸시는군요. 네. 우리 김건능 선교사님은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베이징 공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고려항공 탈락 어떤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고 저는 이쪽으로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으로 오고 부산으로 가는 것처럼 인천으로 오고 평양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건능 선교사님의 꿈을 들었고요. 우리 기자님은요? 저는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네. 두 정상이 백두산 그 정상에 올라서 와. 맥주랑 정말 그 북한 들쭉술 놓고 네. 한 장 기울이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네. 작게는 저희 가정에 좀 현실적인 우리 딸애가 지금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 얘가 원하는 지역, 특히 북한에 네. 가서 태권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북한에 딸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좀 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진짜, 진짜 좋아요. 네, 그 모든 우리의 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꿈이 닿아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655님, 아직 북한 못 믿는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이 마음도 이해 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내일 회담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좀 시간이 더 길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 해봤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다양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또 교수님 또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북한 경제의 실상과 또 어떻게 하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제가 교류가 활발해질지 이런 이야기들 꿈꾸시게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님, 김건능 선교사님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양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요.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는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그 현장을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생생경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간 YTN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저희 개국 10주년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또 특별 방송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도 개국 10주년 방송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